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발표된 안타까운 소식인 블루스카이 스튜디오의 셧다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 편의 기사를 공유하고 애도를 표시하는 페이스북 포스트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한때 애니메이션계, 특히 CG 애니메이션계에서는 한 획을 그었던 스튜디오인지라 적어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튜디오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어떠한 점에서 특별했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카이의 특별함은 뉴욕 근처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아이스 에이지라는 풀 3D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2002년에 발매하였다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 개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잘게 쪼개보면 수긍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픽사가 창립된 지 딱 1년 뒤인 1987년 뉴욕. 픽사와 비슷하게 기술과 예술의 조합으로 새로운 아트폼에 도전하는 야심찬 스튜디오가 하나 설립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블루스카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죠. 1970년대 후반 훗날 아이스 에이지, 로봇 등을 감독하게 될, 심지어 이 스크래시라는 다람쥐의 목소리까지 담당하게 될 크리스 웨지라는 아티스트가 블루스카이의 기술 부문을 책임져줄 유진 트로베스코이라는 인물을 한 컨퍼런스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의기투합해 뚝딱뚝딱 정말 초기 3D 기능을 이용한 기술을 개발해 그 기술을 디즈니에게 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1982년 트론에 사용되게 된 것이죠. 이때 이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후 몇 명의 인원을 더 고용하고 스튜디오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바로 블루스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블루스카이가 뉴욕에 위치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스튜디오 초기 프로젝트는 대부분 광고 프로젝트였고 뉴욕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광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스튜디오는 꽤 괜찮았습니다. 아니 그냥 괜찮다기보다는 꽤나 잘 나갔습니다. 결국 큰손인 20세기 폭스가 잘 나가던 광고회사 블루스카이를 인수하면서 스튜디오는 이제 광고만 하는 게 아닌 영화 VFX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작 에얼리언의 크리처나 1998년 스타트rek에 나오는 크리처, 그리고 의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1999년작 파이트 클럽의 시즈까지 이제 제법 메이저 VFX 스튜디오의 형태를 갖춰나가고 있었지만 사실 블루스카이는 하나의 칼을 더 갈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웨지는 1990년부터 바로 이 작품 머니라는 이 작품을 기술 실험 겸 자체 IP로 만들기 시작했고 1997년에 완성된 이 단편은 무려 다음 해인 1998년에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분을 수상하며 세상의 이목을 뉴욕 근교에 위치한 작은 CG 스튜디오에 집중시켰습니다. 1995년 세계 최초로 토이스토리라는 장편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세상을 놀라게 한 픽사 이외에는 3D라는 미디엄을 이용해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 저 동부 구석에 위치한 블루스카이라는 작은 스튜디오의 깜짝 등장은 충분히 강한 인상을 주었고 급기야 모회사인 팍스는 블루스카이에게 3D를 이용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라는 그린라이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블루스카이를 그 이후 15년 이상 먹여 살린 시리즈, 바로 아이스 에이지가 됩니다. 2002년 3월에 개봉한 아이스 에이지는 박스오피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평단으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으면서 블루스카이는 급속도로 애니메이션 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니모를 찾아서 등을 만들던 픽사, 슈렉을 공개하며 급성장하고 있던 드림웍스와 달리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통 최강자 디즈니는 3D라는 새로운 미디엄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2D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라더 베어 같은 작품을 만들면서 디즈니는 박스오피스 측면을 보면 최강자는 고사하고 탑3 안에도 못 들어가는 굴욕을 겪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아이스 에이지, 로봇 등을 만들며 혜성처럼 등장한 동부의 작은 스튜디오가 2000년대 초중반에는 당당하게 북미 탑3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거론될 정도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스 에이지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여겨지는데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박스오피스만으로도 인상적인 기록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2002년 첫 편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 마지막 편까지 총 5편의 작품이 나오는 동안 총 제작비가 하나로 약 4,500억 원을 써서 약 3조 3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홀튼, 리오, 에픽, 피넛 무비, 스파이 인 디스가이즈 등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 왔지만 다른 메이저 스튜디오에 비하면 많은 작품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니라 픽사를 인수한 후 픽사의 노하우와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작품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디즈니의 짬바가 발휘돼서 라푼젤 이후부터는 디즈니가 다시 탑3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는 미니언스라는 캐릭터로 초대박이 난 일루미네이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등장, 레고 무비 시리즈로 확 떠오른 호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애니멀 로직, 그리고 호텔 트랜실베니아, 스파이더맨까지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 오던 소니까지 여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주목을 받으며 블루스카이의 입지는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매일 먹으면 물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디즈니 스타일의 팬이고 아무리 픽사 스타일의 스토리 전달 방식을 좋아하더라도 러브, 데스 앤 로봇이나 스파이더맨과 같이 틀을 깨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열광하기 마련이고 쿵푸 팬더와 같이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종종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항상 다양함을 찾아 헤매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블루스카이는 애니메이션 씬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는 슬랩스틱 코미디의 명가, 그게 바로 블루스카이였습니다.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다람쥐의 슬랩스틱이 메인 스토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었고 특히 애니메이터들에게는 3D 애니메이션을 이 정도까지 푸시할 수 있다고? 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굉장한 슬랩스틱 애니메이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블루스카이도 본인들의 강점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영화를 시작할 때 슬랩스틱 코미디만 짜는 애니메이터 그룹을 만들 정도였고 어찌 보면 스토리가 들어간 클립들보다 이 그룹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간 스튜디오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리오 등을 보아도 새 애니메이션을 정말 쫄깃쫄깃하게 하는 등 특정 파트에서는 다른 스튜디오보다 훨씬 더 과감한 시도를 해왔던 스튜디오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엉뚱한 슬랩스틱 플러스 캐릭터의 스타성까지 합쳐진 캐릭터는 아이스 에이지의 다람쥐가 거의 유일했고 이 다람쥐도 사실은 캐릭터 상품으로 팔기에는 호감형 디자인은 아니라서 머천다이징 시장까지는 그 힘이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블루스카이의 이러한 특이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어느 정도 이어받은 스튜디오가 201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승했다고 하기에는 서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스토리라인과 전혀 상관없는 에피소드들이 어떠한 엉뚱한 짓을 해도 허용되는 미니언스라는 애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스토리, 심지어 메인 스토리라인보다 미니언스 때문에 영화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블루스카이의 포지션을 지금은 일루미네이션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언스는 상품화 또한 성공시켜 이러한 스타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블루스카이의 스토리텔링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다른 스튜디오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가던 핵심 스튜디오 중에 하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그리고 아이스 에이지 시리즈로도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스튜디오는 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상업적으로 너무 아이스 에이지 시리즈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홀튼, 에픽, 피넛 무비, 스파이 인 디스가이즈 등 다른 영화들을 보면 얼핏 보면 한 2배 정도 번 거 아니야? 싶겠지만 사실 마케팅 비용에 쓴 비용과 실제 박스오피스 넘버에서는 극장이나 배급사가 가져가는 그런 비율도 빼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다 손해본 거라 봐야 됩니다. 블루스카이는 제2의 아이스 에이지를 찾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그나마 리오 1, 2가
어느 정도 중박 정도 해주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프로덕션을 이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2018년 디즈니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헐리우드의 전통 강자 폭스를 인수할 만큼 거대해집니다.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장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고, 이 과정에서 폭스 산하에 있던 블루스카이도 디즈니 산하의 스튜디오가 되었는데, 문제는 디즈니 산하에 이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그리고 디즈니 TV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이렇게 3개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블루스카이가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 흥행작을 이어가던 스튜디오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인수 당시 퍼디난드가 흥행에 실패한 상황이었고, 인수 후 얼마 뒤에 개봉한 스파이 인 디스가이스 또한 흥행면에서 손해를 봄으로써 입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루스카이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오직 패트릭 어스번의 니모나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블루스카이와 프로젝트의 운명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특히 아쉬운 이유는 디즈니에서 피스트라는 단편 감독으로 아카데미 단편 부분상까지 수상했고, 이후 구글 스팟라이트 팀과 펄이라는 기존 360도 영상과는 다른 감성 넘치는 360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던 인물인지라 드디어 스토리 중심의 블루스카이 작품이 나오려나 하는 기대를 받고 있었던 작품이 바로 패트릭 어스번의 니모나였던 것입니다. 저와 같이 완전히 달라진 블루스카이의 신작을 기다리던 팬들도 아쉽겠지만, 패트릭 어스번 본인이 이렇게 트위터에 남긴 것처럼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이유는 설상가상으로 코땡땡 바이러스가 결정타를 날렸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니모나가 개봉할 때까지는 기회를 주었을 거라고 강하게 추측되지만, 디즈니 그룹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테마파크가 문을 닫았고,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 채널 ESPN도 아예 경기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오프라인 매장, 디즈니 호텔, 크루즈 등 상당수의 사업이 타격을 받았고, 그나마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희망을 주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5년여간 크게 재정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블루스카이도 그 대상이 된 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근처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아이스 에이지라는 풀 3D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2002년에 발매하였다. 이 한 문장이 이제 약간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뉴욕이라는 특이한 장소에 위치했던 메이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기존의 거대한 스튜디오도 아직 3D 애니메이션에 적응하지 못했던 2000년대 초반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대성공을 거뒀다는 점, 아이스 에이지라는 특이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5편의 시리즈를 스튜디오의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나갔다는 점, 이 한 문장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블루스카이의 특별함이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셧다운하는 당일까지 친한 친구 몇 명은 블루스카이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학창시절 동경했던 스튜디오 중 하나였던 이곳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셧다운된다는 건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특별 영상으로라도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며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